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달 하순부터 인도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초 인도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문제 삼아 오는 27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미국과 인도 무역협상단의 뉴델리 방문은 취소됐고 단기 협상 타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한미 조선업 협력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거점 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미국 내 조선업 협력 본부 신설 및 상주 인력 배치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을 심사 중입니다. 올해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18조 원에 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각 건수는 45건으로 집계됐고 금액은 전년 대비 2.6배 급증했습니다. 새 정부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석 달간 신규 상장한 13개 기업 가운데 9곳이 공모가를 웃돌며 공모주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조선, UNAI, 사이닉솔루션 등은 50% 이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IPO 제도 강화 이후 신규 신고가가 끊기며 훈풍 지속은 불투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지난 연휴 동안 경제 지표들이 뉴욕 증시에서는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발표됐고요. 이 내용들을 소화하면서 오히려 B컷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마감 직전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혼조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미러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노딜로 끝났고요. 일정상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18일 오늘로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뉴스를 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 후반에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함께 호흡하면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러 정상회담은 노딜로 끝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휴전이 아니라 이제 종전에 대한 방향성으로 직행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일정상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들 자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혜 섹터 중 하나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흐름이 좋고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잠시 후에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컷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을 거고요. 아울러서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서 전략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푸틴 회담 노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3시간 정도 진행이 된 자리여서 합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딜로 끝났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먼저 뉴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뭐 큰 합의는 없었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알래스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두 정상은 전쟁 종식을 위해서 휴전보다는 평화 협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점에서는 이제 협의를 못했는데요. 특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넘겨줄 것을 조건으로 이제 전선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또 서방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여 없이 어떤 합의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상징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전쟁을 끝내 이제 실질적인 돌파구 마련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장기적인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틴 러시아 이제 대통령은 도네츠크 전역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함으로써 이제 전선의 고정화를 제안했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은 좀 있었습니다. 이제 민간인 피해 취소라든가 곡물 수출 통로 보장 같은 비교적 제한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그러니까 크림반도라든가 동부 핵심 정념지라든가 보안 요 부분이 어쨌든 이런 안보 보장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서방의 제재 완화 부분이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도 어쨌든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은 휴전 합의에 대한 내용은 없이 지금 노딜로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휴전을 접고 이제 종전으로 바로 직행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를 하기도 했고요. 일정상 오늘 이제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뉴스 체크는 좀 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러우 전쟁 전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결국에 이제 영토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게 계속 이제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토 부분에 서로가 양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이제 중재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서로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영토 부분 그리고 서로가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전쟁은 길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휴전이 안 되면서 러시아는 더 공격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더 반격을 하고 또 반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돈과 에너지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중국이 또 참여를 또 하면서 또 이제 유럽과 긴장 관계가 더 애매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될 생각이고 오늘 아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밤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아마 쟁점이 될 생각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 영토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또 장기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게 이제 뭐 종전이 가장 좋겠지만 휴전을 하면서 뭔가 계속 합의점을 찾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간 일정상으로 오늘 밤 정도, 오늘 밤에서 새벽 사이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예정이 좀 되어 있는 만큼 나오는 뉴스도 저희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5조 매출 세금 0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부의 계약을 따냈지만 사실상 연방소득세는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뉴욕타임즈에 이제 독점 기사가 나면서 이게 이제 미국 전역에서 약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로켓 위성 인터넷 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내고서도 연방소득세는 거의 내지 않는 사실이 어쨌든 뉴욕타임즈에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25년 약 15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에 쌓인 어쨌든 막대한 손실에 따르면 세금 계산에도 차감하는 제도를 이제 활용해서 연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같은 제도가 있는데 이는 2017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건데요.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 스페이스X가 기록한 50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금 쿠폰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작용했기 때문에 이제 세금 면제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세금 납부 내역을 보면 연방세는 거의 없고 이제 일부 외국 정부나 주 정부의 소액 세금만 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금은 사실상 회피한 게 돼서 미국 사회에서 이제 이 제도를 악용해서 막대한 것을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정치를 했던 것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이제 이 정부를 위한 것인가? 나라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배경에는 이제 미국 세법에 소널 유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이 초창기에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고 이제 세법상 이 손실을 앞으로 이제 벌어들인 이익에서 계속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법 개정으로 이 기간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이제 과거의 손실을 이제 계속 세법 쿠폰이 남아 있는 셈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R&D 비용 같은 것들을 잘 제외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자신들이 R&D 비용이라고 주장을 하면 다 없애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 제도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쨌든 뭐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로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가상각이 됐다고 하고 주장을 하면 다 없애준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제 공제라는 것들이 무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가 사실상 정부 계약을 많이 따내면서 이득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미국에 있는 정책이나 여론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수익이 이게 수십억 달러를 달해도 이제 장부상 이익이 줄어들면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회사가 이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막대한 정부 계약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계약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공적 자금을 받으면서 세금 부담을 거의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 세제 개혁이 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어쨌든 이게 정부 계약으로 커진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쨌든 숙주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연방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지금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큰 회사가 빠져나가는 건 정말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원래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리려고 만든 세금 혜택인데 지금은 돈을 잘 버는 스페이스X 같은 회사가 계속 혜택을 챙기는 건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뉴럴링크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기업을 이용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꾸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으면 정말 밉상인 어떤 기업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법을 계속 고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좀 내지 않다 보니까 여론 측면에서도 사실 부정적인 입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와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러시아산 석유 제재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제대로 좀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제재를 가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세컨더리 제재라고 하죠. 그런 제재를 좀 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뉴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주요 관세 대상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대상국은 이제 두 나라입니다. 먼저 인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얘기했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어쨌든 원유 거래가 푸틴 대통령의 전쟁 자금줄을 살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압박을 통해서 수입국들의 이제 구매를 줄이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가 요게 약간 값싼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제재 효과를 무력화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어쨌든 경제 문제를 넘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중국, 인도에 대한 견제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에너지 자립과 이제 지지층 결집이라는 이런 효과도 같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이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지만 중국도 약간 이렇게 자극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토류라든가 이런 광물을 또 수입하는데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2, 3주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약간 견제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흐름들은 미중 관계에 약간 새로운 어쨌든 긴장 관계를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이런 고위를 관세나 2차 제재를 검토 중이고 중국도 여기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산 석유 문제가 단순한 에너지 거래를 넘어서 미중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한테도 관세를 추가적으로 매길 수 있다라는 세컨더리 제재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러시아를 사방에서 옥죄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좀 불러오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막는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닌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줄이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페르시아산이나 북해산 이런 쪽보다 일단 값이 너무 쌉니다. 그러니까 저렴하면서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러시아산 원유가 제재 때문에 국제 시장보다 싸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하니까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팔다 보니까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는 어쨌든 인구가 많고 산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들어오는 게 이득이다 보니까 싼데 싼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러시아산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석유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압박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따르겠다는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미중 관계에 어쨌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도라는 건 어쨌든 미중 관계보다는 어쨌든 미국에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긴장 관계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 관계가 압박 카드로 쓸 수 있지만 어쨌든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카드로 아마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글로벌 에너지 질서가 좀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쨌든 중국, 인도에 대해서 의존을 늘리게 되면 제재만큼 미중 관계도 어쨌든 영역까지 확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부분은 갈등 요소로도 있지만 어쨌든 카드로서 활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를 보면요. 일단 미러 정상회담 직후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지금 당장은 보복 관세나 혹은 2차 제재를 당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줬습니다. 다만 이제 여지를 좀 두긴 했습니다. 2, 3주 뒤에는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제재 여부도 좀 검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에 대한 키워드 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톰 크루즈 트럼프 거절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유는 일정 충돌로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12월에 열리는 행사라고 하는데 12월이면 충분히 어쨌든 이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할리우드 스타 여러분 잘 아시는 톰 크루즈인데 이 12월에 열리는 2025년 어쨌든 케네디 센터 공로상 시상식입니다.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초청을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초청을 했고 근데 이제 톰 크루즈가 일정을 충돌로 무슨 일정인지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정인지 모르겠고 뭐 영화인지 아니면 다른 개인 일정인지 모르겠는데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공로상에는 톰 크루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베스터 스텔론도 있고 락스타 키스도 있고 그다음에 가수 글로리아 케이너도 있는데 다양한 인물들이 있지만 다른 가수들이나 다른 연예인들은 다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톰 크루즈만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정치적인 해석도 있고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크루즈는 정치적 중립을 자신은 지키고 있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일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화 촬영이나 스케줄이라 있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인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겉으로는 일정 충돌을 밝혀졌지만 일각에서는 아마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크루즈가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계열인 어쨌든 톰 크루즈가 아마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참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는 아마 요 시전에 아마 영화 일정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아마 아닐까라고 이제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톰 크루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초청안을 좀 들여다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케네디 센터 공로상 수상을 거절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센터 이사회 진보 성향 이사들을 해촉하고 자신이 직접 이사회 의장의 임명을 좀 관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톰 크루즈가 이를 거절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이렇게 케네디 관련한 행사를 주최를 하고 연예인 초청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게 상당한 큰 이유 같아요. 어쨌든 연예인들을 초청한 배경에는 문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좀 장악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의장으로 임명하고 수상한 과정에서 98% 정도 관여했다고 직접 자신이 어쨌든 공개했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진보한 인물을 뺐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약간 이상한 게 이 부분에 톰 크루즈는 약간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밝히고 기존 예술기관에 대한 정치적 장악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정통적으로 고상한 문화 행사였던 시상식을 정치적 쇼맨십이나 문화의 어쨌든 전쟁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자신에게 지지하는 인물들로 다 채웠고 이런 부분 지지세를 강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상징적인 것으로 강화했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톰 크루즈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서 일정 충돌로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연예인들은 그런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지지하는 자신들의 어떤 이미지와 맞기 때문에 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아마 채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미노 효과와 정치적인 지지세를 강화하기 위한 게 크다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를 두고서 트럼프 대통령의 문화계 장악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케네디 센터 명예상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평생 미술이나 예술계에 기여를 하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주는 상인데요. 미국 최고 권위의 문화상임에도 불구하고 톰 크루즈가 이를 좀 거절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까지 만나봤고요. 다섯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고요. 테슬라 웨이모 인 뉴욕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지역 확대에 목숨을 좀 걸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뉴욕에서 로보택시 운행과 관련해서 데이터 수집 요원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발걸음을 좀 떼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아직
뭐 이제 운행을 한 건 아닙니다. 이제 데이터 이 요원을 모집한 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뭐 차량 내외부 동영상 오디오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요원들을 하겠다는 건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오스틴에 이어서 뉴욕에서도 로보택시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시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정식 테스트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어쨌든 시작하겠다라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데이터 수집직을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연내에 미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야심차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사전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뉴욕 진출의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직은 준비 단계고 경쟁사와 경쟁을 하겠다라는 이제 신호탄을 자기가 이제 선포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 기업인 웨이모는 뉴욕시에서 먼저 시험 운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운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뉴욕시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를 성공하게 되면 테스트 운행을 확보한 뒤에 글로벌 신뢰도와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고 동시에 우버와 리프트 등 기존 모빌리티 업체들이 이 부분과 상당한 협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식 허가 없이 이런 부분과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넓히면서 향후에 다양한 어쨌든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뉴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뉴욕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하는 건 사실상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대변인, 교통국 대변인 내용들을 좀 보면요. 현재까지 테슬라가 뉴욕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을 위해서 운행을 위한 허가 신청은 하지 않았다라는 코멘트가 좀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뉴욕에서는 이걸 운행하려면 반드시 허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적으로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와 대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업이 또 웨이모가 될 수 있을 텐데 뉴욕에서 로보택시 경쟁을 붙이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뉴욕 진출을 하려면 이제 먼저 웨이모 이야기를 앞서서 이제 가장 어려운 사업의 장벽은 뉴욕의 규제입니다. 뉴욕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뉴욕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건 뉴욕의 규제입니다. 규제.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안정성을 입증해야 되고 뉴욕을 성공하면 모든 게 다 성공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서 뉴욕이 안정성을 입증해야 되고 텍스 면허 제도에 대한 업계 반발 그리고 사고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풀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기업을 요것만 해결하면 그 다음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테슬라와 웨이모 경쟁 구도도 주목할 만한데요. 테슬라는 이제 수백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확산을 이제 밀어붙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먼저 밀어붙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데이터를 해서 FSD로 밀어붙이는 게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웨이모는 라이다 등 고성능 센서를 앞세워서 규제 기관을 설득하면서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보수적인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테슬라하고 다릅니다. 테슬라는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약간 공격적인 그런 방법을 택하는 반면에 웨이모는 약간 보수적인 전략을 택하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웨이모가 뉴욕처럼 규제가 엄격한 시장에서 먼저 발을 들일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데이터를 확산으로 무기를 판세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는 전략의 웨이모 그리고 공격적으로 빠르게 가는 어쨌든 대량으로 가는 약간 테슬라 이게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테슬라랑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게 지금 웨이모인데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뉴욕 진출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허가를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욕에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보택시 사용자가 한정이 좀 되어 있는데 이걸 다음 달부터 일반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들 나오는 대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나오는 대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TX 엔진이 26% 급등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한택 19% 올랐습니다. 노바텍 10%, HMM과 SKI, 이테크놀로지 역시나 9%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온시스템 14%대 낙폭을 그려냈고요. 월덱스 12%, LG 디스플레이와 제닉도 11%대 하락을 했습니다. S&D도 10%대 조정받는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HMM부터 살펴볼 거고요. 지난주 목요일로 좀 돌아가서 보면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9% 넘게 오름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자세한 상승 배경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HMM은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 결정이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을 했습니다. HMM의 2분기 매출은 2조 6,227억 원, 영업이익은 2,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시장 예상보다도 40% 가까이나 낮았는데요. 컨테이너 운임이 많이 떨어지고 화물비가 예상보다 더 들면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주목했던 건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이었습니다. HMM이 전체 주식의 약 8%에 해당하는 8,180만 주를 주당 26,200원에 사들이면서 다음 달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2조 원이 넘고요. 올해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자사주 소각입니다. 이 자사주를 없애면 남은 주식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2016년 채권단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투자자들의 반응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쉽게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폭넓게 내놓게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전망도 중요할 텐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전망은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먼저 부담 요인부터 살펴보시면 하반기에도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컨테이너선 공급이 늘어난 데다가 화물 비용도 예상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또 성수기 물량이 2분기에 앞당겨 실리게 되면서 하반기 물동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실적 반등은 당분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시장에서는 주가 하단을 지켜주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지분이 포함이 되면 시장에 풀리는 주식 수가 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요. 또 HMM은 친환경 선박 확보에도 적극적입니다. 최근 13,000TEU급 컨테이너선 12척 발주에 나서는 등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맞춰서 선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벌크선 다변화도 함께 추진을 하면서 사업 기반을 함께 넓히고 있는 모습도 포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진과 불확실성이 부담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 환원과 친환경 선대 확장이 회사 가치를 받쳐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HMM에 대한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 먼저 살펴봤고요.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면 HMM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폭의 상승세 현재 프리마켓에서 시현합니다. 두 자릿수 상승세고요. 12.2% 오름세 현재 시현하고 있습니다. HMM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ABL 바이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조금씩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중에 ABL 바이오가 지난주 목요일 애프터마켓에서 6% 넘게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상승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ABL001의 임상 성과 때문이었는데요.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상과 3상에서 예상보다 사망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종양이 실제로 줄어든 환자 비율이 17% 수준으로 기존 항암제 단독요법보다 크게 높았던 결과가 나왔고요. 이미 미국 FDA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은 만큼 글로벌 허가 가능성까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2분기 매출이 757억 원, 영업이익이 407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만 해도 지난해 연간 매출을 2배 이상 넘어섰는데요. 특히나 글로벌 제약사인 GSK와 체결했던 4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금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임상에 대한 성과도 그렇고 실적도 호조가 나오게 되면서 동시에 호재로 좀 작용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2025년 하반기에는 남아있는 일정들이 꽤 많이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ABL 바이오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는 임상 데이터의 추가 확인과 또 기술 이전 가능성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ABL001은 내년 1분기에 전체 생존율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요.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는 담도암 1차 치료제 가능성을 평가하는 임상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또 위암이나 난소암 같은 다른 암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파이프라인도 순항 중인데요. 파킨슨병 치료제인 ABL301은 사노피가 임상 2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ABL111은 위암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긍정적인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추가 기술 이전이나 마일스톤 수령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임상 성과가 주가 모멘텀을 만들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이 회사 가치를 끌어올릴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연일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제약 바이오주한테 가장 큰 호재는 또 금리 인하라는 매크로 환경이죠. 이 부분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프리마켓에서 0.11% 상승불 현재 켜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JYP 엔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에 급락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스트릿 컨센이라고 해서 기대하는 바에 좀 못 미칠 거다라는 소문이 좀 돌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좀 보였다가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엔 좀 극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네, 이번 상승은 아무래도 2분기 호실적 발표가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JYP 엔터의 2분기 매출은 2,158억 원, 영업이익은 52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5%, 466%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던 결과였는데요. 주요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투어와 매니지먼트 매출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나 공연 부문 매출이 6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2%가 늘었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남미, 일본, 북미에서 진행한 스타디움 투어, 그리고 데이식스의 이 월드 투어 성과가 컸습니다. 공연장의 규모가 커진 만큼 티켓 수익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한 추가 수익까지 반영이 된 건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MD 매출이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다마고치 상품, 트와이스와 산리오가 함께한 일본 팝업 행사 등이 흥행을 하면서 매출이 6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전년 대비 356% 늘어난 수치인데요. 마진율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엔터 실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음반이나 앨범 판매보다도 특히나 이제 공연이나 MD 매출 쪽에서 크게 실적 개선세를 보였던 기업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JYP 엔터도 마찬가지로 MD 매출이 좀 실적이 많이 뛰는 모습 보이면서 역대급 성과를 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디에 좀 두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하반기 활동과 또 글로벌 확장이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이번 실적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하나증권은 95,000원, 유안타증권은 1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린 모습입니다. 그만큼 아티스트의 활동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평가고요. 스트레이키즈는 하반기에 추가 컴백과 남은 월드 투어가 예정돼 있고 트와이스도 일본과 북미 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K-팝 데몬헌터스의 흥행으로 글로벌 K-팝 인지도가 한층 높아진 것도 긍정적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음반 판매와 공연 흥행, 그리고 IP 협업까지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번 주가 상승은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직접적인 배경이었고 앞으로는 아티스트의 활동과 IP 확장이 JYP 엔터의 가치를 끌어올릴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JYP 엔터 실적을 두고서 상반기는 스트레이키즈가 이끌어갔다면 남은 하반기는 트와이스가 이끌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도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쪽은 관세 무풍지대로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단 JYP 엔터는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0.38% 하락률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AMG 엔터입니다. 우리 이른바 쌈지 엔터로 불리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10% 넘게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JP모건의 매도 소식, 지분 매도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JP모건이 SAMG 엔터 주식 약 13만 4천 주를 팔면서 지분율이 5.1%에서 3.6%로 줄었는데요. 불과 3주 전에는 지분을 늘렸던 걸 감안하면 이번에는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실제로 7만 원대 초반에서 8만 원대 초반까지 다양한 가격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SAMG 엔터 주가가 지난 5월 4만 원 밑에서 출발을 해서 최근 7만 원대까지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챙기려는 매물이 나온 겁니다. 이 소식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네, JP모건 쪽에서 지분을 늘렸다라는 소식에 한번 크게 급등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매도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IB의 투자 마음, 투심이 따라서 지분 매도에 따라서 투심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건데요. 그러면 회사 실적이나 사업 상황을 좀 살펴본다면 기업의 펀더는 어떤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에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실적 자체는 오히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711억 원, 영업이익은 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세 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2분기만 놓고 봐더라도 이 매출 355억 원, 영업이익 54억 원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15%를 넘겼습니다. 사업 측면에서도 티니핑 IP 확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타이거즈, 롯데웰푸드 같은 대기업과의 협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SM엔터와도 이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캐치 티니핑 시즌3가 방영 중이고 중국에서도 굿즈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즌6 애니메이션과 영화 신작도 공개될 예정인데요.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JP모건의 매도 소식이 충격을 줬지만 회사 실적이나 IP 확장 흐름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켜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확실한 IP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오늘 아침 나왔던 신한투자증권 쪽 리포트를 보면은 일단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분기 매출액이나 OP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이 급락분이 조금은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에스파 협업 기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시현을 합니다. 9% 정도 하락세 지금 프리마켓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신작이나 사업 성과들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알테오젠 이야기 해볼 텐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개장 때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본 바가 있었죠. UBS에서 나왔던 그 보고서 영향으로 알테오젠 목표가가 27만 원까지 지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잘 버텼다라는 시각들이 좀 있긴 합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2% 넘게 떨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직접적인 하락의 원인은 글로벌 투자은행인 UBS가 낸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UBS는 알테오젠의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잡고 투자 의견도 매도로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주가보다는 40%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해 초 이후에 400% 넘게 급등을 했던 알테오젠의 주가 부담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특히 핵심 파이프라인인 머크와 함께 개발 중인 키트루다 SC 가치를 시장보다 낮게 평가했습니다. UBS는 이 가치를 약 3조 2천억 원 정도로 봤고요. 시장이 보는 7조 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주력 기술인 ALT-B4 특허 만료 시점과 후속 파이프라인 부족도 지적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알테오젠 회사 측의 재빠른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심이 그만큼 크게 꺾이진 않은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우선 알테오젠은 UBS의 보고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전환율인데요. 머크는 키트루다 SC가 출시되면 2년 안에 기존 주사의 30에서 40%가 바뀔 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UBS는 이걸 9%로 잡고 매출 전망을 낮췄는데 또 일본 다이이치 산쿄의 항암제 엔허2의 SC 전환 성공률도 UBS는 60%로 가정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게 본 거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경쟁사인 할로자임과 비교를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할로자임은 이미 특허 만료가 다가왔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겁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UBS의 평가가 너무 보수적이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제약사들의 SC 전환 사례를 보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UBS 리포트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일단 UBS 매도 리포트로 영향을 좀 받은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나온 뉴스 보니까 지금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활성을 좀 높인 히알루론이다제 변이체 특허 출원 소식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 현재 움직임 체크해보면 1.4% 정도 오름세 현재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정상 9월 23일입니다.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FDA 승인 여부 결정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테오젠까지 잘 살펴봤고요.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S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물가와 소비 심리가 조금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관세 여파가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비컷에 대해서는 조금은 힘을 잃은 모습이었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반도체와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한 번의 발언이 있었죠. 이번 주 중에 반도체 관세 부과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뚜렷한 결과는 또 없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내 시장의 분위기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스권 코스피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분위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시장이 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국내 증시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사실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위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좀 처져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주가가 신고가라는 자리를 이제 돌파하려면 뭔가 가장 또 큰 모멘텀, 이 상승에 대한 재료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재료가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지금 관세에 대한 부담을 좀 떠안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관세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이제 약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현재 3,200포인트 부근에서 더 이제 약간의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죠. 또 올라갔다가 밀리기도 하고요. 결국은 그 자리를 지켜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상승 직전에 어떤 이제 약간의 준비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건 이 상승에 대한 재료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승의 재료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의 금리 인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세에 대한 또 불안감 이런 것들이 또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어쨌든 3,200포인트 위쪽에만 잘 지켜내 준다면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상승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종목들의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갑자기 막 흔들리잖아요. 고점에서. 결국은 최근 뭐 공매도도 많이 쌓여 있다. 또는 대차 잔고도 많이 쌓여 있다. 이런 뉴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또 공매도라든지 이런 이제 하방 압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들을 보실 때 여기서 손바뀜이 분명히 좀 있을 거고 다음 상승이 있다면 그 상승에서는 지금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아닌 새로운 종목들이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올라갔던 종목들 말고 이제 새로운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지금은 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상승을 위한 재료를 좀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니까요. 어떤 과정이 펼쳐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바뀜 주의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으니까요. 코멘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반도체에 관해서 고율 관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도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 소부장단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도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고율 관세 실제로 뭐 최대 300%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약바이오도 250%다. 네. 그다음에 반도체도 뭐 300%다. 이건 사실 일종의 이제 겁을 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한 번에 이 관세를 적용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좀 지켜보다가 순차적으로 이제 그 단계별로 높이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그겁니다. 반도체 다 미국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다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좀 여유 기간을 두겠다라는 건데요. 300% 관세가 다 부과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협박성 발언이 아닐까. 그래서 시장도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타코 트레이드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 경우들보다는 항상 협상을 통해서 또 낮춰지거나 이랬던 적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반도체에 대한 관세들 앞으로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역시 지금 바로 300% 적용한다. 이렇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나중에 또 수정이 될 것이다. 시장도 그렇게 좀 해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없었던 관세를 매긴다. 이제 아예 얘기가 안 나왔던 관세를 매긴다라는 게 아니라 반도체의 관세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가 이번에 또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대 300%까지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큰 고율 관세가 바로 매겨지기보다는 점차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이 재료가 이미 반영이 된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세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실 반도체 이외에도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까지도 지금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좀 다양한 제품에도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네. 관세 협상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또 개별적인 관세를 품목들마다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그걸 완전히 뒤틀어 버리는 거거든요. 네. 협상할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일단 어쨌든 이제 거론되고 있는 품목들이 있어요. 뭐 이제 철강 알루미늄이라든지 또 앞에서 이제 반도체하고 뭐 의약품이라든지 또 다른 또 무엇인가가 될 수 있겠지만 관세에 대한 이제 어쨌든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파생되어지는 그런 제품들 뭐 만약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고 한다면 뭐 자동차 쪽도 사실은 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전 쪽에 특히 또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파급적으로 이제 파장되어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기업들 그렇다면 이제 미국 기업들은 괜찮으냐? 미국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부분 다 이제 미국 내에서 무조건 다 모든 원료를 가지고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은 거의 드물어요. 다들 이제 수입을 통해서 제품들을 뭐 거기서 이제 뭐 현재 생산하는 이제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관세를 피해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영향이 국내 기업들한테도 이게 무조건 이제 악재다라고는 저는 좀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서 봐야 되겠지만 미국 기업들도 또 타격을 받는다면 결국은 이 관세에 대한 그 내용들은 또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위협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해소가 될 거라고 시장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장으로 좀 짓게 된다면 그래도 관세율이 좀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이니만큼 이번 주를 또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굉장히 일정들이 많잖아요. 미국에서도 이 잭슨홀 미팅도 예정이 되어 있고 FOMC 관련해서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 만큼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장 출발하기 전에 이번 주는 어떤 점에 조금 더 주의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물가 지표가 또 발표가 됐고 이번 주는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발언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 9월 달에 그리고 금리 인하가 마치 이제 굉장히 많이 인하가 될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많이 떠들었단 말이죠. 0.25가 아니라 이제 B컷이라고 해서 0.5. 그래서 시장에서의 이 기대했던 것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일치하는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시장은 또 한 차례 충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있어서는 환호를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있다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큰 충격은 없겠지만 그동안 이제 많이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감 또한 나올 수 있으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월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 실적들까지 또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일정들이 계속해서 또 계속 마련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점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잭슨홀 밀팅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OMC 의사록에서 이 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반도체와 철강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71% 하락하면서 3,20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6% 하락하고 있습니다. 81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시장, 양시장 역시나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토 오늘 좀 쉬어갑니다. 삼성전자가 0.84% 하락하면서 71,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좀 낙폭이 크네요. 1.17% 하락하면서 2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폰에 대해서 좀 격차를 어느 정도 좁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해서 폴더블폰에서 어떠한 전략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쪽에서도 HBM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 0.76% 하락하면서 지나가고 있고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87% 상승하면서 CDMO 시장에서의 기대감 역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지금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이 밖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상승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 또한 지금 현재 상승불 켜주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알테오젠이 강합니다. 장 전에서도 좀 살펴봤듯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활성 높이의 히알루로니다제에서 지금 변이제 특허 출원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2.4%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3%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에코프로는 상승을 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위에서 4위 지금 등락폭을 계속해서 겨누고 있는 만큼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2.9%, 3% 가까운 흐름, 하락의 흐름들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파마 리서치 또한 0.15% 쉬어갑니다. 이 밖에 그래도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상승을 켜주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ABL 바이오 1.14% 상승하고 있고요. 삼청당 제약 또한 1.7%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금리 인하에 대해 수혜로서 또 같이 작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지금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에까지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 분위기가 역시 금요일에 뉴욕 증시와 비슷하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는 숨고르기 장세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도 좀 역시나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주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무조건 횡보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이번 주에도 3,200포인트 위쪽에서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장이거든요. 부담이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좀 지지를 해준다면 이번 주에는 반등 시도는 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반등 시도라는 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면 3,200포인트 위쪽에서 뭐 3,250포인트라든지 3,300포인트 사이의 어떤 반등이냐 이렇게 본다면 이제 3,250에서 3,300 정도 그 반등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옵션 만기를 지나왔고 그다음에 부담이 조금 이제 덜해진 상태죠. 그래서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도 좀 무난하게 잘 지내왔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악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일정들이 되게 많지만 그게 모두 다 악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또 발언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모르는 거죠. 그동안 금리 인하가 없는 것처럼 발언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준다면 이게 호재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국내 증시는 이제 3,200포인트 선에서 이제 계속 또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크게 이제 3,200포인트 아래쪽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갑자기 좀 많이 쏟아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인프라코라든지 전력기기 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LX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오늘 주가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방산 쪽도 이제 그렇게 해서 떨어졌고, 그다음 조선주도 이제 흔드는 모습이 좀 있어서 종목들에 있어서는 이제 좀 흔들림이 개별적으로 좀 흔들림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또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 약간의 공매도의 어떤 위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흔들리면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청개구리처럼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차라리 이제 그동안 이제 수급이 안 들어왔던 종목들이 수급이 좀 돈다면 차라리 이제는 이 종목들도 관심을 이제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차라리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간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승이 1차 상승이었다면 2차 상승으로 갈 때는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가겠죠. 그때는 새로운 종목들이 그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니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잘 살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다시 좀 흔들리고 있는 요즘의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공매도 위험에 대해 가능성까지 있으니까 함께 포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손바뀜 현상 강조해 주셨습니다. 좀 주의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서 함께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의 약진이라고 해서 애플을 이제 격차를 어느 정도 좁히고 좀 뛰어넘으려고 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애플이 또 17을 발표하잖아요. 이 안에서의 좀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삼성전자의 포인트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원래는 이제 과거에 애플이 좀 혁신적인 그렇게 이제 시장을 끌어갔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플이 먼저 진입을 해서 네. 그동안 이제 시장을 많이 이제 이끌어왔다면 이제 스마트폰 시장 안에서 우리가 폴더블 폰이라고 하죠. 이제 접는 폰 이쪽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초기에 선점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다뤘던 것 같아요. 삼성에서 이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슬림해졌고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좋다. 실제로 출시가 되고 나서 2분기에 미국에서 판매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은 폴더블 폰 쪽이 새롭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애플은 지금 폴더블 폰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해외 업체들이 대부분 다 폴더블 폰 쪽으로 많이 시장을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구글에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신제품을 또 선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좀 주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에서 본다면 반도체 쪽이 좀 많이 높죠. 하지만 새롭게 이 시장을 이제 미국에서 점유율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을 조금 선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괄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1% 정도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반도체 쪽도 좀 살아나고 회복 중이고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라든지 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도 이제 최근에 투자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반도체 쪽도 업황이 좀 살아나고 있고 스마트폰 쪽에서도 약진이 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은 오히려 좀 시장 흔들릴 때가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흔들린다면 더 좋다. 오히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의 업황도 살아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애플의 점유율까지는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폴더블 폰 안에서도 사실 이 디스플레이 부분도 있고요, 뭐 힌지 부분도 굉장히 또 개선이 된 만큼 같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의 전략은 또 어떻게 옥석고르게 해보면 좋을까요? 폴더블 폰이라는 것 자체가 접는 폰이에요. 네. 근데 그 폴더블 폰을 초기에 모델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접었다 폈다 오래 하다 보면 네. 흰색 부분이 뜹니다. 이게 구부러진 부분이. 그래서 이제 힌지에 대한 이제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건 폴더블 폰 쪽에서 핵심은 힌지라고 생각해요. 힌지 관련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KH 바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힌지 쪽에서 본다면 이제 파이넴텍이라는 회사가 또 있고요. 두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 쪽과 관련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쪽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PI 필름 이제 PI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최근에 그 폴더블 폰이 원래 두꺼웠는데 폴더블 폰이 점차 이제 슬림화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초극박 필름이라고 해서 슬림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필름이 있습니다. 이제 PI 첨단 소재가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세경 하이테크라는 회사도 역시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또 부품의 특성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폴더블 관련해서는 이제 플렉서블이기 때문에 FPCB 쪽이 또 수혜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FPCB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BHI 이런 회사들이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뭐 힌지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도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있어서 이 점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이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방패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방산 기업들 다시금 좀 스물스물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요즘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휴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방산주들이 다시 좀 몰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러한 훈련들 다시 좀 모멘텀을 받아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지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방산주의 이제 그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하고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네. 전쟁 관련주라고 하죠. 그 종목들이 약간의 구분이 좀 되거든요. 시장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뭐 LI 잭슨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방산주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스페코라든지 픽텍, 뭐 한일 단조, 휴니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북한의 도발에 있어서 이제 북한과의 전쟁 테마주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남북 경협주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아난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훈련을 통해서 만약에 북한 측에서의 도발이 만약에 또 있다면 이게 이제 미사일도 중요하거든요. 네. 단거리 미사일을 쏘느냐, 네. 아니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좀 많이 이제 갈려요. 만약에 단거리 미사일을 쏜다면 되게 소극적인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응이 별로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약에 이제 쏘게 된다. 뭐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하게 된다면 미국 자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시장이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훈련 자체가 한미 연합 훈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 쪽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발이 나올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들이 결국은 지금은 협상 쪽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북한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쟁 테마주 같은 경우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단기에 반짝하는 이제 상승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올라오게 된다면 팔고 나오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반짝인 이슈로 인해 좀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 이제는 현금화하는 전략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주 안에서도 전쟁 관련된 뭐 테마들, 북한과 관련된 종목들 좀 나뉠 수 있으니까 이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사실 재건주도 좀 들썩이기도 했거든요. 관련해서는 어떤 모멘텀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만나서 뭔가 끝낼 거라고 네. 이제 뭔가 자신감을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결국 이제 현재 러시아 쪽에서 푸틴이 요구하고 있는 건 돈바스 지역을 달라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휴전을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해서 휴전과 관련된 모든 이제 권한 그리고 이제 결정은 젤렌스키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돈바스를 주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돈바스를 요구하고 있는 건 결국은 히토리예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거기 밑에 묻혀 있고 히토리 외에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지역에서 전체 매장되어 있는 히토리의 40% 정도가 돈바스 지역에만 집중돼서 묻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측은 이제 받아들이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젤렌스키도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확실하게 보호를 해준다면 아마 받아들일 의사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협상만 잘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재고 관련주들이 한번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돼서 어떠한 협의사항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요.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타포인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장 문을 열었는데 사실 분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1% 넘게 내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모두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선물 쪽 살펴보더라도 현재 규모가 크진 않지만 한 600개항 넘게 지금 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먼저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뭐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요인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수급 변개 심리를 좀 부각시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주말 새 우리가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을 수치한 데이터인데 이게 시장 전망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비 심리 지표가 지금 한 4개월 만에 다시 좀 하락했다는 점. 전체적으로 어떤 이 관세 정책들이 좀 현실화가 좀 되면서 물가 지표에 관련된 우려감들. 여기다 해서 생산자 물가 지표의 경우에도 지금 2022년도 한 4월 데이터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했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0.9%가 좀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심리 안에서는 이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들이 다소 좀 쇠퇴됐던 그런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관련된 정부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가 좀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다소 이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온도차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전체적인 어떤 수급 심리를 좀 개선시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 2분기 어닝 시즌이 좀 끝났죠. 여기서 실적 발표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실적 기대감, 재료 소멸 이슈 안에서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반등 요소를 좀 아직까지 좀 찾기에는 오히려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은 현재는 좀 부재하지 않나.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 주에 뭐 잭슨홀에서에 대한 하반기 금리 인하의 경로라든가 파월 의장의 어떤 메시지가 좀 남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이 금투세 금투세가 아니죠. 저기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요건들, 이 부분에 관련된 정확한 어떤 이 가이드라인들이 좀 구체화가 좀 빨리 된다면 일단 오늘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우려 요인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재차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이번 주에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쉬는 사이에 나왔던 그 지표들을 소화한 이후에는 사실 B컷에 대한 가능성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잭슨홀 미팅이나 파월 의장의 발언, FOMC 의사록 확인하면서 이번 주 후반을 좀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자리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는 일단은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쪽으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가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이고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도 많이 남은 상황이고 9월, 10월에 우리 기업들의 임상 데이터 발표도 일정상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주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일단 관세로 묶어봤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세에 대한 내용도 뭐 300%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노이즈는 낀 상황이고 오늘 투톱도 흐름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더 크게 빠집니다. 한 2%대 하락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철강이랑 알루미늄 파생 제품 범위를 완제품 1000여 종으로 확대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변압기나 건설 기계가 같이 포함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오늘 이쪽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상호관세 15%가 아니라 50%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어서 둘 다 일단 관세로 좀 묶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고 사실 태양광 쪽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8월 15일 에너지 행정명령 신재생 가이던스가 공개가 됐고요. 업계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일단 완화되면서 리스크가 낮아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조건이 강화되긴 했지만 업계에서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랑 ESS한테는 그래도 긍정적 소식이라서 한 가지 좀 챙겨보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시간 허락하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제약 바이오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연휴 사이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금리 인하는 확실시되고 있지만 B컷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제약 바이오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지 금리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시장의 어떤 전망치에 대한 혼선이 재차 좀 부각됐던 부분들인데 일단 CPI의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좀 부합은 했습니다. 그런데 PPI가 전월 대비해서 0.9%가 좀 상승했던 3.3%가 좀 나왔었고 코어 PPI 지표가 한 2.7데이터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때 0.9% 그리고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는 한 0.2% 정도가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연준에서 어떻게 금리 정책을 좀 세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 부분에 상당한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의 흐름들을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단 이 연준에 대한 금리나 범위를 한 1%에서 한 1.7%까지를 좀 내려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경로가 일단 2%대를 좀 상회했던 부분들이 연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는 구간 안에서에 대한 부담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에 대한 어떤 이 기조 발언이라든가 이번 주 금요일로 좀 예정되고 있는 이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좀 가장 중요한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최근에 연준 총재 대표적인 어떤 비둘기파죠. 구스비 총재의 경우에도 관세 정책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들 이 부분을 재차 좀 강조를 좀 했었고 이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을 좀 통제하기 전에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비둘기파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구스비 총재가 다소 매파적인 어떤 스탠스를 좀 취했다는 관점에서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들이 조금 쇠퇴된 것이 아닌가. 페드워치의 경우에도 지난주까지 93.8%까지 금리 인하의 전망치가 좀 높아졌는데 다시 84.6%대까지 좀 하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물가 지표 그리고 주말 새 나왔던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소비 심리가 크게 좀 둔화됐던 영향들이 상당한 어떤 부담의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좀 높게 관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대한 연준의 방향성 확인이 가장 좀 선회되는 어떤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가 제약 바이오주한테는 매크로적으로는 가장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건이다 보니까 주목도가 좀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트럼프의 경제 책사라고 불리는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준 새로운 이사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라는 기조는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좀 더 시장에서도 베팅을 하고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좀 살펴볼 텐데 이번에 알테오젠
먼저 좀 볼까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이제 UBS에서 27만 원 TP 조정하면서 저희가 개장 때도 좀 점검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은 0.34% 정도 상승불 켜져 있고요. 그날도 한 2% 내외에서 마무리를 좀 지었습니다. 그나마 잘 버텼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회사 측에서도 잘 대응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 정도 반응으로 오늘 강보합 지켜내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평가 절하에 관련된 리포트가 아니었나라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UBS가 리포트가 좀 나오고 나서 장중에 한 6%대까지 좀 급락을 했었고요. 맞아요. 일단 뭐 종가 기준에서는 2%대로 낙폭을 축소하는 좀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어떤 심리가 과연 이 키트로다 SC, 그러니까 SC 제형 전환 플랫폼에 관련된 가치가 과연 좀 적정한가 아니면 조금 더 여력 반영을 좀 할 것인가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치 그리고 약간의 우려감들이 공존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UBS의 리포트를 좀 요약해서 보면 SC 제형 전환 플랫폼에 관련된 이 프리미엄이 다소 좀 과도하다. 이게 뭐냐면 정맥 주사에서 우리가 이제 피부에 맞는 살 주사로 이제 바뀌는데 이거에 관련된 프리미엄이 현재 주가에는 과도하게 좀 반영됐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가총액에 관련된 여러 관점을 증권사 표변에서 한 30% 정도를 좀 추정을 했는데 지금 UBS의 경우에는 13% 정도 이제 평가를 약간 좀 절하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컨센 대비해서 한 30% 정도 낮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2043년 플랫폼에 대한 특허 기술이 만료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좀 제시를 했었고 가장 좀 여기서 이제 쟁점이 좀 되고 있던 부분들이 지금 SC 제형제로 좀 전환됐을 때 일단 전환율 기존의 환자가 이 정맥 주사를 좀 받고 정맥 주사를 좀 투여해서 항암 치료를 좀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이 SC 제형제로 좀 전환했을 때 이제 환자가 얼마만큼에 대한 해당 약물을 바꿔서 좀 투약을 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이 목표 데이터를 머크가 좀 제시했던 수치가 한 35%에서 한 초기에 한 40% 정도까지 좀 제시를 했었고 일단 뭐 사측에 대한 반박 내용도 한 30에서 40% 정도에 대한 목표 설정을 좀 했는데 UBS가 이 부분을 9% 정도의 전환율을 좀 산출했기 때문에 매출 외형 가치가 좀 낮게 그래서 이제 리포트에 좀 반영됐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일단 저는 좀 선택지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IV 제형제와 SC 제형제로 좀 전환됐을 때 가격의 괴리율들이 굉장히 좀 높다면 환자의 어떤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오히려 약가에 대한 부담들을 좀 고려했을 때 IV 제형제를 현재 좀 유지할 수 있는데 일단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선택지 관점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항암이라는 이 그렇죠.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가의 괴리가 좀 크지 않다면 SC 제형의 어떤 전환율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동종 약물의 경우에는 IV 제형제에서 SC 제형제로 좀 전환됐을 때 지금 존슨앤존슨의 경우에는 최대 한 58%대까지에 대한 전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9%라는 거는 전반적인 어떤 약가가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괴리율의 어떤 추정치가 다소 보수적이고 좀 과도하게 좀 평가가 좀 전환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N2에 관련된 SC 제형제에 관련된 이 부분도 사실 지금 현재 임상 1상을 좀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임상 1상에 관련된 어떤 성과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제시가 좀 된다면 우리가 키트로다 SC 제형제에 관련된 어떤 가치 반영만 너무 주목을 하다 보니까 N2 임상에 관련된 어떤 기대치가 아직은 좀 전 주가에 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N2 임상 1상에 대한 성과가 좀 더 명확해진다면 저는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이 부분은 일단 제형 전환제에 관련된 플랫폼 가치를 조금 더 반영시킬 수 있는 여러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어떤 과도한 우려들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9월달 키트로다 SC의 미국 FDA 승인 여부 이 부분과 N2 임상 1상에 관련된 긍정적인 표 그리고 여기 더해서 향후의 마일스톤과 안정적인 로열티 기대 수익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봤을 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해당되는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좀 하락한다면 우리가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알테오제는 지금 9월 달에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다이치 상표랑 임상 일상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내용 9월 달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9월 23일에는 FDA 관련한 승인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키트루다 SC 관련한 내용이라서 에너2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된다면 룸은 더 열려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은 좀 주셨습니다. 맥쿼리 쪽에서도 59만 원까지 TP 조정이 좀 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수급을 좀 보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외국인 투자자가 한 12거래일 연속 팔고 있는 분위기는 좀 나타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가 끌어가는 분위기라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 주도주가 좀 빠져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테마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본다면 그래도 비만 치료제가 좀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마운자로 이제 국내 일정 이벤트도 있고 일라일리리 같은 경우에는 드라케밀러나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바이했다라는 내용들 연휴 내내 좀 들려왔습니다. 영국에서 마운자로 가격을 올렸다라는 소식 또한 있어서 일정 앞두고 일단 일라일리리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뉴스들이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 JP모건이 일단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시장 규모를 조금 약간 낮춰서 좀 제시를 했죠. 이 부분이 일부 노이즈가 좀 됐었고요. 노보너디스크의 경우에는 일단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경쟁 부각 이슈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 다만 우리가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수급 양분화가 차이점을 좀 보였던 그런 이유는 사실 마운자로의 이번 주 이제 출시를 좀 예고했던 그런 기대감들이 네. 어느 정도 이제 비만 치료제 섹터에 어떤 수급을 좀 이끄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일단 전체적인 어떤 시장 체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은 현재 두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1세대 약물인 이 삭센다에서 지금 주 1회 처방받고 있는 이 마운자로와 이제 위고비 이제 두 개의 약물이 거의 뭐 글로벌 시장을 현재 독점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일단 가격의 어떤 경쟁 요소들은 어떤 약물이 압도적으로 더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라고 좀 저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에 좀 나왔던 지표를 보면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약간 평가 지표가 좀 달라요. 지금 위고비의 경우에는 단일 제재입니다. 이 부분은 비만 치료제만 국한돼서 좀 적용됐던 부분들이고 네. 이 마운자로의 경우에는 이중작용제,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를 같이 이제 흡수하는 그 약물의 어떤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가 지표를 과연 단일 제재로 봤을 때 정말로 더 마운자로가 좀 압도적인 성과를 좀 가져갔는가 이 부분은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과도하게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압도적인 뭐 이 체중 감량에 대한 어떤 수치를 좀 제시했다. 그렇다면은 위고비의 어떤 판매량이 급감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두 번째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어떤 이 차이는 이게 퀵펜이라고 해서 한 우리가 주사제 안에 우리가 한 달이면 한 4번 정도 맞을 수 있는 분량이죠. 그래서 사회 분량들이 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퀵펜 방식이라고 하는데 프릴리드펜이라고 해서 지금 마운자로의 경우는 약간의 뭐 쉽게 좀 설명하자면 일회용 주사제라고 보면 됩니다. 한 번씩 맞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식약처 허가를 위고비와는 좀 다르게 아직까지 마운자로가 그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퀵펜 방식에 대한 타입을 허가받지 못했다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기의 약값은 당연히 마운자로가 조금 더 낮을 수밖에 없겠지만 다만 이제 이윤의 차이나 위고비가 조금 더 높다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가치 반영에 대한 어떤 차이는 우리가 단순하게 한쪽이 좀 치우쳐서 좀 해석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을 보면 아직은 독주 체제 하에서에 대한 이 두 기업이 시장을 좀 독주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GLP-1을 좀 기반으로 한 어떤 단일 제재보다는 일단 뭐 패치형이라든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임상 성과가 조금 더 명확한 지표를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선별적으로 우리가 좀 수급적 관점에서 좀 해석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운자로가 체중 감량 효과도 더 있고 가격도 더 싸다라는 기사가 사실 보도가 된 바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는 이번 주에 좀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고 블루엠텍은 유통하는 업체죠. 사실 유통하는 업체다 보니까 주목도가 제일 높은데 오늘 한 3%대 강세 보이고 있는
있는 상황이고 비만 치료제가 상대적으로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테마가 남아있는데 두 가지 모두 오늘 좀 떨어지는 섹터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관세부터 좀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정부가 철강인양 알루미늄 요 제품 범위를 완제품 천여종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변압기나 건설 기계도 관세가 이제 15%가 아니라 50%까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산업부에서는 긴급 간담회가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 쪽은 우리가 그동안 수출 데이터 보더라도 믿고 가는 쪽 중 하나였는데 오늘 분위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AI 하면 필수 요건 중에 하나라서 이쪽에 일단 노이즈가 낀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시선을 둬야 할지 오히려 지금 빠지면 기회로 좀 삼아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로 좀 해석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함량,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련된 구성 비율들이 전체 제품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좀 고려해서 50% 그리고 그 차등분은 15%에 대한 관세를 좀 부과하는데 일단 제품의 어떤 구성 비율을 어떻게 좀 이걸 추정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부분 좀 되게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그러네요. 전자제품의 알루미늄이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중량 안에서 10% 정도를 좀 차지한다고 보면 해당된 전자제품의 10%에 대해서 여기서는 50%의 관세를 좀 부과하게 되고 나머지 90% 항목에 대해서는 15%에 대한 우리가 협상된 이제 관세율을 좀 적용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일본의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단 파생되는 어떤 여건들 안에서에 대한 관세 해석에 대한 혼선이 좀 있었어요. 네네, 이 자동차 그렇죠.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15%라는 어떤 관세 협상 안에서에 대한 협의를 다시 좀 확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뭐 미국의 향후적인 어떤 정책 협의를 통해서 저는 정리가 좀 다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공식화된 내용들을 보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50% 해당도에 대한 관세 그리고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15%의 관세율을 좀 부과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이 관세율이 좀 혼용이 될 경우에 최대 뭐 한 35%대까지에 대한 관세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보도가 좀 나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파생 부분에 대한 협의는 어떤 함량을 좀 기준으로 할 건지 명백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좀 확인되지 않는 한 이걸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노이즈를 좀 해석하기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함량이나 비중 부분이 사실 나와 있기는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주셨고요. 오늘 긴급 간담회가 산업부 쪽에서 있기 때문에 나오는 뉴스 오후장에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 이야기가 한 곳 더 나왔었죠. 반도체인데 뭐 300%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네. 물론 이게 실현 가능성의 부분에 있어서 좀 적긴 하죠. 그렇지만 반응은 이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 투톱 모두 다 빠지고 있는 분위기고 특히 SK 하이닉스가 한 2%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7만 전자 그리고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잘 지켜줬던 25만 원, 26만 원 요 선을 네. 지켜주고 있다면 지금이 싼 가격이면 사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요 구간을 기회로 볼 수 있을지 대표님 어떻게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반도체 관세 부과가 이제 수급적인 노이즈가 좀 된다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나무만 보지 말고 이제 숲을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뭐 반도체 관련된 품목별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좀 메시지가 좀 다소 좀 과격하게 좀 들릴 그쵸.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종합해 보면 미국에 생산 시설 주면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깎아주겠다. 이게 좀 맹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타깃이 좀 되는 것들은 뭐 한국과 대만보다는 중국이 좀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지난해까지 해서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한 400억 달러 정도에 대한 투자 규모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수치의 어떤 대금이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일단 패키징 공장에 한 38억 정도에 대한 어떤 투자가 현재 1차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대미 투자 규모들을 상향하고 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반영됐을 때는 한국에 대한 이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는 사실 좀 예외적인 어떤 상황 안에서 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재차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200%, 300%에 대한 어떤 강조 그런 포인트들은 미국 안에 시설 투자를 강하게 한다면
이 반도체 이 관세를 좀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지난주에 좀 부연했던 설명들을 좀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반도체 관세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어떤 노이즈 이 부분들은 저는 크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아닌데 다만 좀 주의해봐야 될 포인트는 얼마를 투자했을 때 예외 조치가 좀 적용되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한번 언급을 좀 들었을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미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다 적죠.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한 수치를 좀 제공했을 때 추가적인 어떤 투자 규모에 따라서 예외될 수 있는 어떤 조항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25일에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보셔야겠네요. 일단 경제사절단에 삼성도 들어가 있고 SK, LG, 뭐 두산 등등 대기업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이걸 늘려나간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오히려 흔들릴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조언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방산수주 100조, K방산이 아니라 K머니 프린터라고 쓰여 있네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주도주 중 하나가 조방원 중에 방산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 방산 원전 돌아가면서 조금씩 주춤하는 모양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최근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반기를 이끌던 조선방산 원전 이쪽이 계속해서 빠지는 조정 장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방산주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요. 이 대표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이 103만 원 선을 넘겼지만 현재는 88만 원대로 또 내려온 상황이 지난주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현대로템도 이달 들어서 11%가량 하락을 했고요. 또 LIG 넥스원과 풍산 역시도 19% 그리고 24% 정도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 쪽도 떨어지는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마스카의 호재로 급등했던 하나오션은 8월 첫 주 들어서 18% 정도 올랐지만 이 둘째 주가 되면서 9% 가까이 빠지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또 삼성중공업 쪽에서도 고점 대비 5에서 6% 정도 조정이 보여졌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원자력 대표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사실상 6월 고점과 비교한다면 9%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도 업종이 한꺼번에 조정을 받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자체의 모멘텀이 약해졌다는 점입니다. 이 8월 초 검은 금요일 급락 이후에 거래가 상당히 또 크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4일 오후 2시 기준의 거래 대금은 6조 원 수준으로 6월 말 상승장에서 18조 원을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시장의 열기가 많이 식었다라고도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매 흐름입니다. 이 기존 주도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덜 오른 업종으로 현재는 눈을 돌리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유로 굉장히 조정 장세가 조방원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주도주로서 조방원이 자리를 했을 때는 사실 개장하고 나서 그 종목들만 움직이는 날도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는 좀 순환매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세를 낸다면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그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그 순환매 수혜 섹터는 어디로 보고 있을까요? 사실 가장 뚜렷한 수혜 섹터는 2차 전지 쪽이다라고 시장은 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상반기에 소외됐던 업종이 2차 전지 쪽인데 최근에는 미중 공급망 경쟁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함께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이달 들어서 25%가량 급등했고요. 또 삼성 SDI도 11%, 포스코 퓨처엠도 15%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주도 섹터에서 나온 이 차익 실현 자금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을 일시적인 조정 국면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주도 업종의 하락을 정당화할 만한 이 뚜렷한 촉매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성급하게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현재 조정 구간을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함께 조언을 했고요. 또 거래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이 펀더멘탈이 흔들린 건 아니다. 이런 분석도 시장은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방산업종 쪽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집니다. 신한투자증권 이동원 연구원은 이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물량은 올해 하반기뿐만이 아니라 내년과 또 내후년까지 꾸준히 매출과 수출 확대를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봤을 때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이 폴란드 수출주는 여전히 성장 여력이 크고요. 또 한국항공우주는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이 되면서 이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시스템 역시도 마진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책 이벤트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국방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방산업종에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방원 전반적으로 흐름 좀 체크를 해봤고요. 다행히 그래도 오늘은 조선 쪽에서는 시세가 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납니다. 오늘 코스닥의 삼양컴텍이라는 종목이 데뷔를 했죠. 일단 이쪽도 방탄 솔루션 기업이다 보니까 방위산업주들에 대한 훈풍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주고 있는 분위기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삼양컴텍은 한 94% 정도 상승세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 조방원으로서의 역할 함께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댓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아마존까지 잡으면 그냥 반도체 종합 편의점이라는 댓글이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들어오는 길에 보통 대답을 좀 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내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고 왔다. 이런 자신감을 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그리고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와 연이어 만났다고 하는데요. 아마존까지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댓글에서처럼 종합 편의점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현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방미 행보는 이 단순한 외교적 일정을 벗어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활을 위한 일종의 전방위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 또 애플로부터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제는 AI 핵심인 HBM 메모리와 또 클라우드 쪽에서도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는 HBM 시장의 최대 고객이니만큼 삼성이 HBM3 공급을 제때 승인받지 못하면서 사실 전에는 SK하이닉스에 밀렸던 구조였는데 최근 승인 막바지 단계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 GPU에 삼성 HBM이 들어간다면 다음 세대 HBM4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해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을 비롯해서 일단은 떠나갔던 고객사들이 파운드리 쪽에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요즘에는 좀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체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그런 AI 가속기들이 좀 비싸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ASIC 반도체에도 HBM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투톱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 트레니움은 또 엔비디아 GPU 다음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AI 가속기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가는 자체 칩은 단순히 칩 한두 개가 아니라 이 수많은 서버렉에 탑재가 되면서 대규모 HBM 수요를 함께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삼성이 이 아마존과 협력에 이어나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GPU 시장을 넘어서 또 클라우드 AI, 인프라 전반까지도 계속해서 넓히는 과정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미국 내 거점 확대 가능성도 함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삼성은 이미 텍사스 시장에서 이 테일러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세탁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후공장 시설이나 또 디램 생산 라인까지 미국에서 직접 구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은 단순한 납품업체를 넘어서 미국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도 위상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미 행보는 삼성의 미래 반도체 전략을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또 메모리 사업의 부활, 또 빅테크 고객망 확대라는 이 세 가지 축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번에 방미를 통해서 엔비디아, 아마존과의 접촉이 있었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수주로 이어지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반도체 투톱 모두 좀 밀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오후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을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민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가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또한 낙폭을 좀 줄여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여전히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 쌍끌이 매도하면서 1%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후장에서의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